제 아들이 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원 복도.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68세의 저. 떨리는 손으로 소환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피고 이순자. 평생 범죄자가 되어본 적 없는데 지금 저는 피고인이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이야. 저 여자가 날 고소한 거야.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고소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며느리가 아닌가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고소인은 귀하의 아들입니다. 판사의 대답에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도둑년, 너 우리 집 재산 노리는 거지. 너 같은 년은 며느리 자격도 없어. 두꺼운 흰 봉투. 밤마다 숨어서 하는 전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집문서. 이 여자 우리 집을 노리고 있어. 나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며느님이요. 매달 100만 원씩. 아드님 도박 빚 갚고 계셨어요.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도둑년이라고 욕하던 그 애가 사실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전쟁이라고 믿었는데 진짜 싸워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68세 시어머니가 진짜 가족을 만나기까지의 이야기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필요하실 때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구독해주세요. 저는 그날 인생에서 처음으로 법원이라는 곳에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 없는 사람이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할머니가 뭘 했길래 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내가 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이유요? 간단합니다. 내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니까요.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을 보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 눈빛 좀 봐라. 우리 집을 만만하게 보네. 혼수 상담할 때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혼수를 그렇게 크게 안 해요. 며느리 쪽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 이 집은 우리를 우습게 보는구나. 신혼집 첫 방문날 저는 며느리를 시험했습니다. 우리 집은 김치를 꼭 직접 담가 먹는단다. 애는 셋은 낳아야지. 월급 통장은 나한테도 보여다오. 지금 생각하면 전부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며느리 지영이는 항상 정중했습니다. 네, 어머님 한번 해볼게요. 네, 어머님.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그 정중함이 저는 더 짜증났습니다. 실은 내색은 안 하는데, 그래, 너 마음은 없는 거 내가 다 안다. 저는 며느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재산, 우리 아들 건강, 우리 손주 미래 다 빼앗아갈 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단다. 여우는 널쩍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 대접했지. 두루미는 부리가 길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 다음 날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 이번엔 목이 긴 항아리에 음식을 담았지. 여우는 입이 짧아서 먹을 수가 없었단다. 그제야 여우가 깨달았어. 아, 내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났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를 이해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여우처럼 제 방식만 옳다고 믿었습니다. 며느리 처음 봤을 때 어떠셨나요? 첫인상이 끝까지 갔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흰 봉투를 들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은 봉투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적어도 100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 돈 어디서 났지? 우리 아들 월급에서 빼는 건가? 아니면 몰래 빚을 내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 방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뒤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괜찮아. 이번 달까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밤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베란다에 나가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네, 이번 달까지 맞춰볼게요. 남편은 아직 몰라요. 어머니도요. 저만 알고 처리할게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을 팔려는 건가? 빚쟁이한테 쫓기는 건가? 아니면 바람 피우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너 어젯밤 누구랑 통화했니? 아, 네, 친구랑요, 어머님. 그 봉투는 뭐고? 현금은 또 뭐야? 그 현금, 우리 아들 월급에서 빼내는 거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면 너네 부모한테 보내는 거니? 우리 아들 돈으로?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좀 놔둬요. 내가 뭘 놔둬?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너희 이름으로 된 게 뭐 있어?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완전히 도둑으로 봤습니다. 우리 집 재산, 우리 아들 건강, 우리 손주 미래 다 훔쳐가려는 여우 같은 여자.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일부러 며느리를 부엌에 혼자 뒀습니다. 며느리가 해야지. 시어머니가 뭐하러 고생해? 손주 앞에서도 며느리를 깎아내렸습니다. 내 엄마는 요리도 못하지. 할머니가 만든 게 더 맛있지. 친구들 앞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답답해요. 시집살이가 뭔지 진짜 몰라요. 며느리는 항상 참았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좀 상처예요. 상처받기 싫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질 말았어야지. 이 말을 했을 때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면 내가 져주는 줄 아나? 절대 안 져줘. 며느리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며느리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 손주는 내가 키울 거니까 너는 신경 꺼라. 어머님, 제가 엄마인데요. 내가 엄마 자격이 어딨니? 애 키우는 꼴 보니까 팔자가 보인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울어라. 내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진즉 알았어야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어느 추석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가족까지 15명이 넘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큰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영이 좀 도와줄까요? 내버려둬. 며느리 혼자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명절 상이 차려졌습니다. 30가지가 넘는 음식. 모두가 칭찬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지영이 손맛 좋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밥은 먹었는지, 며느리는 왜 지쳐 보이는지. 며느리는 설거지가 끝나고 나서야 남은 음식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지. 나도 그렇게 살았는걸. 그날 밤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당나귀가 있었단다. 주인은 매일 당나귀 등에 짐을 실었어. 처음엔 쌀 1가마니, 그 다음엔 2가마니, 나중엔 3가마니.
당나귀는 버텼어. 나는 당나귀니까 짐을 나르는 게 당연해. 어느 날 주인이 내 가마니를 실었어. 그리고 당나귀는 쓰러졌단다. 주인이 놀라서 말했어.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당나귀가 대답했어. 어제까지는 참았던 거예요. 저는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당나귀처럼 버티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드 결제 연체라는 문자였습니다. 내 카드? 내가 쓴 게 아닌데?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드님 명의 카드네요. 그럼 우리 아들이 카드를 연체했다고요? 아니, 왜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온라인 도박을 하셨나 봐요. 온라인 도박으로 사용된 내역인데 결제를 못하셔서 연체가 된 거네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행 직원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상환된 카드 금액은요, 며느님 개인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며느님이 매달 100만 원씩 갚고 계셨어요. 어머님께는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하셨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도둑년이라고 욕하던 그 애가 사실은 우리 아들의 빚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은행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그 봉투는 그 밤의 전화는 다 우리 아들 빚 때문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은행에서 다 들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원래는 말하려고 했는데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겼어?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한테 자랑이잖아요. 그 자랑을 제가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너 아니었어도 잘 살았어. 내가 들어와서 집안이 꼬였지. 너 같은 년은 며느리 자격도 없어. 며느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입을 다물고 혼자 빚을 갚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오해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저는 쉽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여전히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우리 아들 도박하게 만든 것도 저 여자 탓이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서랍에 숨겨둔 통장과 집문서가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역시 결국 이 집을 노리는 거였어.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아들 방, 며느리 방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서랍 깊숙이 법률 상담 기록과 상속, 증여, 재산 보호라고 적힌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대놓고 준비하는구나.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둘이서 나누려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너희 나 쫓아낼 거지? 통장도 집문서도 없잖아. 엄마, 진정 좀 해요. 내가 죽어야 좋겠지? 그래야 편하겠지?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일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빚 내역과 의료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예전에 사업하다 망했을 때 어머님 명의로도 대출 하나 받으셨잖아요. 그건 그때 서류상으로만 도와준 거지 내 빚은 아니잖아. 은행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님 건강이 나빠지시면 이 빚이 어머님 요양비나 집에까지 걸릴 수 있어서요. 제가 미리 상담받고 정리하려고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집 문서는요, 혹시라도 큰 형님, 작은 형님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어머님 설득해서 바꾸자고 할까봐 잠시 제 사무실 금고에 넣어뒀어요. 어머님 집을 어머님 이름 그대로 지키려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날 쫓아내려고 집 문서를 숨겼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가 절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솔직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이런 서류 정리, 돈 계산뿐이라서요.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직업을 떠올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 평생 남의 집 문제를 정리해주던 애가 우리 집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배신으로만 봤던 겁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미안할 필요 없어요. 저도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선의를 오해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풀려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며느리 손을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지영아, 우리 아들. 어머님 괜찮을 거예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법적으로 보호자 권한은 아내분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지영아네 아들 좀 살려줘. 내가 아는 거 다 써서 살려봐.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며칠 후 며느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좀 되세요? 왜? 또 뭐가 있어? 이건 어머님이 아셔야 해서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다니까? 너 같은 년은 우리 집 며느리 자격도 없어. 내 손주는 내가 키울 거니까 신경 꺼. 숨이 막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너 이걸 다 녹음했어? 네. 하지만 어머님을 고소하려고 녹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드님 때문이에요.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드님이요, 어머님이랑 싸우고 나면 항상 저한테 우리 엄마 원래 저런 사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나중에 혹시라도 힘들어지셔서 기억이 흐려지면 이때 엄마 감정이 어땠는지 기록해두자.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그게 이 녹음이에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걸 들을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저장만 하고 안 들었어요. 들으면 제가 어머님을 정말로 미워하게 될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고소하려고 녹음했다고 생각했던 파일이 사실은 저를 이해하려는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이요, 법원에 제출됐어요. 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드님이 쓰러지기 전에 변호사한테 보내놓으셨대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고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법정에 세운 겁니다. 왜? 왜 내 아들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여주신 편지가 있어요. 아드님이 쓴 거예요. 엄마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 더 늦기 전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독수리가 있었단다. 독수리는 자기가 하늘의 왕이라고 생각했지.
어느 날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어. 저게 나야? 독수리는 충격을 받았어. 부리는 삐뚤어지고 깃털은 헝클어져 있었지. 자기가 생각한 모습과 너무 달랐던 거야. 독수리는 깨달았단다. 내가 왕이 아니라 괴물이었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제 모습을 거울로 보기 전까지. 저는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속 제 목소리를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며느리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워야 할 건 제 안의 상처였습니다. 법정 첫 기일이 끝난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에 차를 올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나를 왜 아직도 어머님이라고 부르니? 어머님이니까요. 나는 너한테 어머님일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저도 며느리다운 짓 많이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나 처음 봤을 때 어땠어? 솔직히요? 무서웠어요. 근데 부럽기도 했어요. 내가 뭐가 부러워? 아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게요. 저는 그런 엄마가 없어서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실 고아원 출신이에요, 어머님. 친엄마 얼굴을 기억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잔소리를 듣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좋았어요. 아, 나한테도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하지만 그게 너무 아파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그럼 나한테 엄마라고 한번 불러볼래? 며느리는 눈물이 고이며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용기가 생기면 그때요. 우리는 그날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난과 시댁살이, 그리고 며느리가 겪었던 보호자 없는 성장.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싸웠던 이유는 며느리라서 시어머니라서가 아니라 각자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라는 걸요. 너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네, 어머님. 저는 어머님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거든. 그때 나는 참았어. 그런데 너는 당당하게 사는 것 같았어. 그게 질투였나 봐. 어머님도 힘드셨구나. 응.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근데 그 힘든 걸 너한테 풀었어. 정말 미안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힘드세요. 저도 이제 어머님 마음 알겠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의식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저를 보고 웃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병실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엄마를 법정에 세운 거 다른 방법이 없었어. 아니야. 내가 옳았어. 엄마가 정말 괴물이었어. 엄마는 괴물이 아니야. 그냥 외로웠던 거지. 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대신해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판사님의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다신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절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들 손이 아니라 며느리 손을 잡게 되더군요. 지영아. 네, 어머님.
고마워. 진짜 고마워.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어머님. 지금 저는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재활병원과 집을 오가고요. 집안일의 대부분은 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합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밥할게요. 됐어, 너도 쉬어라. 나 아직 죽을 만큼 늙진 않았어. 같이 해요, 어머님. 방금 뭐라 그랬어? 아무것도요. 며느리는 아직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날이 올 겁니다. 가끔 저는 옛날 녹음 파일을 혼자 틀어봅니다. 제가 얼마나 사나웠는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들으며 스스로 부끄러워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느리 탓하기 전에 내 외로움부터 들여다봤어야 했구나. 며느리와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의 옛 상처와 싸웠어야 했구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시어머니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며느리가 원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오래된 상처와 자존심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움이 하나쯤 떠오르신다면 오늘만큼은 그 미움보다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을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며느리들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다만 한 번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를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저처럼 늦게라도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제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용기 냈어요.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또 불러봐. 한 번 더. 엄마. 응, 딸아.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딸을 얻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딸.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용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같은 고민 중인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